좋아요, 구독! 시장을 주도하는 글로벌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또한 투자의 방향성을 세우는 증시 항방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자리에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글로벌 증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2022년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한때 힘이 좀 쓸리나 했던 국내외 증시의 좀 반등세가 다소 힘이 꺾인 모습인데 최근 글로벌 증시의 향방을 좌우하고 있는 핵심 흐름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네, 지금 연준에 웃기도 하고 또 연준 때문에 고생도 한 해였는데 여전히 연말까지 연준이 좀 들었다 놨다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연준의 통화 정책의 배경이 되고 있는 소비자 물가 또 생산자 물가 이런 지표에 따라서 증시가 좀 일비일비하면서 변동성을 키워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최근 증시를 좌우하는 핵심의 이슈는 역시나 연준 인사들의 네. 발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편 또 올해 마지막 FOMC가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내일 새벽에 또 열릴 네.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빅스텝의 인상 가능성 선반영되어 있다라고 또 시장이 예측을 하고 있고 다만 앞서 발표된 또 CPI, PPI 경우에도 또 최소폭의 상승을 보이면서 시장이 예상치를 또 하회를 했는데 인플레이션의 최악의 국면을 좀 넘겼다고 봐도 무방할까요? 네, 오늘 이제 FOMC 위원들이 11월 소비자 물가 지표를 들고 이제 첫날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오늘 밤에 이제 점도표를 찍고 그 결과가 내년에 이제 경제 전망과 더불어서 이제 12월 FOMC이기 때문에 서머리 오브 경제 전망 SEP라는 것을 발표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점도표도 이제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소비자 물가가 예상치를 하회했기 때문에 그 7.1%가 나왔거든요. 전년도 월비. 그리고 에너지 가격 등 변동성이 큰 항목을 뺀 근원 CPI는 6.0이 나왔습니다. 6.0인데다가 주목할 것은 전월 대비 0.1이거든요. 만약에 전월 대비 0.1이 계속되면 1년이 지나도 1.2%밖에 근원 물가가 안 오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목표로 하는 2%의 근원 물가에 이제 일단은 한 달이지만 11월 물가 지표 한 달치지만 충족이 됐다. 시장이 환호할 만합니다. 하지만 마켓이 그 전에 조금 그 반응을 보였고 그저께죠. 그리고 어제 장 초반에 주가가 뛰었기 때문에 이러한 그 부분이 조금 더 이렇게 기술적 저항선에 부딪히면서 주식시장이 주춤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말씀 주셨듯이 오늘 밤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4시에 이제 성명서가 발표되고요. 4시 반부터 우리 한국 시간으로 파월 의장의 연설이 시작됩니다. 아마도 파월 의장의 연설은 갈 길이 멀다라는 어쨌든 약간 엄살 섞인 그러한 문구를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피봇을 하진 않겠다. 금리를 내릴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는 하지 말라. 하지만 좀 물가에 조금 중대한 고비는 넘긴 것 같다라는 약간 비둘기적 표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종합적으로 어쨌든 어제 CPI 때문에 주식시장은 조금 연준의 조금 과도한 긴축의 압박에서부터는 조금 해방됐다, 풀려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식시장이 연말 혹은 연초까지 조금 그래도 편안한 그러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어제 나온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 속에서 또 시장의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는 좀 과도한 긴축 압박으로부터는 좀 자유롭게 되었다. 비둘기적인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년에 또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 배제해 볼 수 없을 텐데 또 그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어요. 경기 침체가 현실화될 경우에 금융 전반에는 어떤 변화들이 나올까요? 네, 경기 침체 강도에 따라서 좀 달라질 문제지만 지금 미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 한 2% 안 되는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내년도에는 전망이 컨센서스가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까지 좀 편차가 큽니다. 플러스 1%, 마이너스 1% 조금 작나요? 어쨌든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말씀 주셨듯이 만약에 금융시장의 경착륙, 마이너스 때 성장률이 미국 경제에서 실현이 된다면 우선은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역실적 장세,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통화 정책보다는 내년도에는 이제 고용 지표가 얼만큼 둔화되느냐라는 것이 초점인데 고용 지표 둔화는 곧 임금 상승률의 둔화와 물가는 안정되지만 대신에 경기는 조금 둔화되는 후퇴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기업 실적과의 싸움 내지는 뭐 경기 지표와의 전쟁, 경기 지표가 얼만큼 둔화는 되겠지만 얼만큼 둔화되느냐에 대한 촉각이 곤두세워질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차피 올해보다는 내년도 경기 침체가 경기 둔화 폭이 큰 것은 거의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달러가 본격적으로 약세로 가기는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달러가 좀 시원스럽게 약세로 가면서 특히 우리나라 시장 같은 미국 이외의 지역으로 자본 배분이 좀 활발히 이루어질 가능성은 조금 제한될 것이다. 물론 이루어지겠지만 기대만큼은 조금 제한될 가능성이 있고 또 경기 침체는 기업들의 어쨌든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부채가 많은 기업들이 조금 고전하겠죠, 내년도에. 그래서 부채가 많은 기업들이 조금 자금난을 겪을 가능성. 그리고 올해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보여줬지만 좀 그림자 금융, 그러니까 제도권의 어쨌든 규제가 미치지 못하는 그늘에 있는 이런 그 섀도우 뱅킹 이런 부분에서 뭐 사모펀드 문제라든지 헤지 펀드의 좀 부실화 문제라든지 또 펀드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서 곳곳에서 좀 어수선하게 일어나는 것은 분명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경제가 조금 뭐 큰 폭으로 둔화만 안 된다면 그래도 이런 쪽은 어느 정도는 예상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둔화기에 주가의 조정폭은 조금 제한되지 않을까 이렇게 결론을 지어봅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올해 자체가 굉장히 힘든 증시의 한 해가 아닌가 싶었는데 내년 또한 또 경기 침체 이미 또 예견되어 있지만 더 심화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또 고용 지표가 초점이 되고 또 기업들의 실적과 경기 지표와의 또 싸움이다, 전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내년 경기 침체에 따른 증시 타격 어느 정도일지 궁금한데요. 또 내년 상반기를 또 증시 정점으로 보고 있는 시각들도 존재하고 있고 그렇다면 좀 내년 상반기에 올해 겪었던 시장보다 조금 더 심한 경기 침체 나온다는 말씀이실까요? 네, 어느 정도의 경기 침체가 진행될지는 지금 뭐 명확하게 뭐 단언하기 어렵겠지만 시기적으로는 2분기 그러니까 한 3, 4월부터 7, 8월 정도가 가장 경기 측면에서 시장의 부담이 큰 구간이 될 것 같고요. 이 시기만 지나면 뭐 경기가 바로 회복은 안 되지만 나이키형으로 조금 오른쪽 꼬리가 완만한 회복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최악의 고비는 2분기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경기가 나쁘지만 더 이상 나쁘지는 않고 경기가 나쁜 게 주가에 어느 정도는 투영되면서 더 이상 악재로 작용하지 않는 시기부터는 기업별로는 종목별로는 조금 반등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바탕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은 상저하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기업 실적이 어느 정도 꺾일까라는 것이 이제 관건인데 1월 중순부터 JP 모건을 시작으로 미국에서도 이제 4분기 실적, 지금 2022년 4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런데 4분기 실적 시즌을 지금 뭐 예상해 보면 그렇게 기업 실적이 꺾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둔화는 될지언정. 문제는 이제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2023년 새해에 대한 실적 가이던스가 중요한데요. 실적 가이던스가 발표되면서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조정이 이루어지면 미국 EPS가 지금 230달러에서 한 210달러 정도로 한 10% 언저리에 좀 후퇴하지 않을까. 12개월 예상 EPS죠. 이런 것이 후퇴하면 S&P 500 기준으로 적정 주가는 한 3,600까지는 밀릴 수 있는 하방 리스크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실적 둔화로 인해서 경기 침체로 인해서 미국장 기준으로 한 10%의 하방 조정 압력은 있는데 이게 뭐 꼭 온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런 리스크를 안고 내년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내년 증시의 그림은 좀 상저하고의 그림으로서 나이키형의 또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좀 깊은 조정은 불가피한 요소인 것 같고 이 기업의 실적이 어떤지가 중요한데 그렇게까지 또 심히 꺾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S&P 500 지수가 또 3,600까지 떨어진다면 우리나라 지수에는 어느 정도로 흔들리는 요소가 될까요? 네, 금리 대비 밸류에이션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미국장보다는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더 유리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이 사실은 작년 뭐 하반기부터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미국장은 올해부터 떨어졌고, 그래서 반등 역시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먼저 이루어지지 않을까. 우리나라의 어쨌든 소재, 부품, 반도체의 특성상 세계 경제 턴어라운드보다는 조금 일찍 반등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한국장이 조금 유리하고 그리고 반등의 시점 측면에서도 미국장보다는 한국 증시가 조금 더 빠른 반등을 이뤄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안고 내년 장을 좀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조금 더 빠른 반등의 장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5일이죠. 내일인데 이제 약 30여 개국의 금리 인상 빅매치가 열립니다. 이 연준의 움직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각국의 또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의 향방을 결정할 텐데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11시에도 이창용 한은 총재의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투자자들 어떤 부분에 방점을 두고 또 이슈들을 체크해 봐야 될까요? 네, 방송기자협회가 주관하는 하는 총재로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그래서 토론회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기자분들이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하는데 어쨌든 새벽에 FOMC 결과를 보고 하는 총재께서 이제 그 토론장에 나서기 때문에 좀 이번 12월 FOMC 결과를 토대로 한국은행은 내년 1월 13일 날 어떠한 정책을 펼칠까? 지금으로서는 25bp 인상이 유력한데요. 하지만 1월 우리나라 통화정책회의가 마지막 금리 인상일지 아니면 한 번 더 인상이 있을지 베이비 스텝이라도 그러니까 25bp로 끝날지 아니면 50bp 정도는 위로 열어놔야 될지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크고 또 PF 사태가 조금 진정은 됐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잠복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경기 측면에서만 보면 사실은 금리를 많이 올릴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하는 총재의 어쨌든 그 현재 또 우리 내년도에 한국 경제에 대한 시각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응하는 통화 정책 수장으로서의 어쨌든 조금 금리 인상에 대한 태도. 의견 이런 것들을 주목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년도 경제 전망에 대해서 한국은행과 총재가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어느 정도 한국 경제를 어렵게 보는지 이런 부분들에 조금 초점이 맞춰질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내일 있을 FOMC와 더불어서 또 한은 총재 토론회에 대해서 또 중요하게 봐야 될 이슈 또 방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년도 경제 전망에 대한 총재의 또 의견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서는 또 내년 증시의 반등을 주도할 업종에 대해서 세부적인 그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특히나 과거 한국 수출의 효자 품목이었던 반도체가 올해 이어서 내년까지 일단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정쳐지고 있고 또 다만 자동차와 2차 전지, 조선 업종의 경우에는 내년에 수출이 호조를 보일 것이다라고 관측이 되는데 이 세 가지 업종 중에서 가장 높은 성장 동력을 지닌 업종 어디라고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내년도는 세계 교육이 추가로 올해보다는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모든 수출 업종이 상반기까지는 고전을 면치 못할 것 같고요. 따라서 무역 수지도 올해처럼은 아니겠지만 한 200억 달러의 적자가 예상되고요, 연간. 그런 측면에서 수출 경기에는 좀 먹구름이 조금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어쨌든 유가 하락이 계속된다고 했을 때 경기 침체 때문에 그랬을 때 조선이라든지 좀 시클리칼 쪽은 조금 약할 가능성이 있고요, 주가 측면에서. 그리고 경기 측면에서도 조금 어두울 수 있고요. 반면에 반도체는 내년 상반기까지 어려운 것은 맞는데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어쨌든 실적이 내년도가 가장 나쁜 한 해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과거에 항상 뭐 반도체 주가가 경기가 가장 어려울 때 저점을 찍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 저점은 내년도 2분기, 3분기에 저점이 나올 것이다. 역사적 저점이 조금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도 주가 하락폭은 조금 제한되는 그러한 흐름을 시장은 좀 알고 있고 또 투자자들도 다 알고 계시니까요. 네. 그런 측면에서 주가의 조정폭은 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시클리칼 말고 경기 순환성의 어떤 업종 말고 좀 장기적으로 지금 앞으로 한 2, 3년 내지는 한 4, 5년간 꾸준하게 성장할 업종은 2차 전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지금 올해도 선전하고 있고요. 물론 테슬라 주가가 좀 빠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2차 전지인 어쨌든 그 2차 전지 업체들은 전기차의 폭발적인 성장세가 앞으로 2, 3년간 계속된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선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대표적인 또 반도체에 따른 내년에 뭐 실적 악화 이미 예견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선반영 되겠지만 역사적인 저점을 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2차 전지 가장 높은 성장성 기대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편 계속되는 경제 위기 속에서 올 한 해 전 코스피 업종들이 다 마이너스를 보였었는데요. 다만 미국과 우리 증시의 밸류에이션 조정이 마무리 국면이다라는 견해들이 나오면서 내년 상반기 업종을 좀 주도할 수 있는 또 반등세 나올 수 있는 업종이 있다면 어떤 업종이라고 보십니까? 네, 만약에 주가가 이제 조금 편안한 자리, 그러니까 베어 맥컨 랠리가 아니라 추세적인 어쨌든 상승 트렌드로 완전히 턴어라운드 했다라는 것이 주식시장에서 인지가 되면 그런 순간에는 조금 초기에는 반등 초기에는 업종이나 스타일 불문하고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일단은 주가 탄력이 회복이 좀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테크니컬하게 어쨌든 기술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치 매력이 있는 종목뿐만 아니라 가격 매력도 있는 종목들이 어쨌든 반등 초기 장세에서는 항상 유리했다라는 경험을 좀 말씀드리고요. 일단 그렇게 초기 반등이 이루어지면 동반적인 어쨌든 우르르 다 같이 올라가는 그런 국면이 이제 일단락되면 그때부터는 좀 전에 말씀 나눈 좀 성장성이 높은 종목 쪽 그리고 앞으로 경기가 뭐 2023년 중반 정도면 또 2024년을 조금 내다보면서 미래를 조금 앞당겨서 또 주식시장이 프라이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또 방산, 신재생 이런 업종 쪽으로 좀 신성장 산업 쪽으로 포커싱을 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좀 주도 업종으로서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가대 납복된 네. 종목을 좀 담아보는 것이다라는 건데 그 종목들은 좀 초기에 담는 것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인터넷이라든지 플랫폼이라든지 뭐 게임주라든지 또 중국이 조금 뭐 리오프닝이 좀 활발하면 중국 관련 소비재라든지 이런 좀 테마성이 강하면서 낙폭이 큰 그러면서 어쨌든 밸류에이션보다는 조금 기술적인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이제 대응은 이제 펀더멘탈한 대응으로 바로 이제 전환해야죠. 그래서 초기에는 기술적 대응, 그 다음에는 펀더멘탈 대응, 가치에 대한 대응 혹은 성장 비전에 대한 대응으로 주식시장을 대응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발빠른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해 보일 텐데요. 내년에 또 경기 침체의 현실화 가능성이 확대가 되면서 또 투자 다각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채권 투자랑 또 경기 방어주 성격이 짙은 헬스케어, 에너지 관련주가 거론되기도 하는데 어떤 전략으로 이 종목들 접근해 보면 좋을까요? 네, 내년도에는 어쨌든 매크로 환경은 경기가 계속 침체되고 주가가 반등을 보이더라도 경기는 펀더멘탈은 계속 안 좋은 그러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은 좀 피하고 그리고 조금 기업들이 재무적으로 좀 불안정한 기업들은 일단 천천히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량주 중심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섹터 쪽으로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뭐 시장이 뭐 이렇게 큰 에너지를 조금 뿜으면서 주도주를 형성하면서 굉장히 큰 장세가 나타나기보다는 성장 테마 중심으로 빠른 순환매가 예상되거든요.
어쨌든 강세장의 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종목 중심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여전히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